90일이 지나버리면은 애초에 그 제기 가능성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꼭 참가 신청을 하시고 본인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받자마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PD님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저희 네. 학폭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네네. 처분도 알아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서 처분이 나오면 거기서 절차가 이제 다 끝이 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통보도 같이 받게 되죠. 뭐 3월 말까지 이행을 해라, 4월 말까지 이행을 해라. 그런데 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다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그 위원회에 가서 다투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네. 앉아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그럼 네. 학폭 처분이 너무 높게 나와서 불만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가해 학생 쪽에서 너무 높게 나왔다. 그렇죠. 뭐 보통 내가 원하던 게 뭐 서면 사과 정도거나 학교폭력 처분이 아닌 걸 원했었는데 어떤 학교폭력 처분이 나온다든지 때로는 뭐 출석 정지라든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어때요? 가해 학생 측이 좀 더 높은 처분이 나오길 바랬는데 너무 낮게 나왔어. 때로는 학교폭력 처분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투고 싶을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앞선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는 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까지 사이에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똑같아요. 그런데 있은 날로부터 1년까지라는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몇 달 전에 있었다. 행정심판을 한번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러면 저는 일단 통보서부터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통보서에 이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부모님은 이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뭐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가능성이 있냐? 이런 고민 끝에 찾아오신 거였겠지만 90일이 지나버리면은 애초에 그 제기 가능성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변호사님, 네.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차례차례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미리 버릴 이유는 없기 때문이에요. 행정심판에서 한번 다툴 수 있고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1심이 있을 거고 2심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상고심, 대법원까지 있겠죠. 이렇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미리 포기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데 반드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약간의 절차상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들 대표적인 경우라면 증인을 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행정심판에서는 증인을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서면으로 서로 오가는 것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더 다투어야 하고 내가 필요한 증거들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행정소송으로 가서 그와 관련된 증인들,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사실을 더 끌어낼 수 있죠. 만약 이런 사안이라면 굳이 행정심판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비용도 더 들고요. 2, 3개월에 그 시간도 더 끌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비용 차이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그 사건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들 이외에는
추가로 낼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 비용이라는 게 또 별도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어. 그러면 행정청에서 만약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정심판을 반드시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디님 같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딱 제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미 내려진 행정 그 학교폭력 처분 있죠. 그걸 이행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안할 같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투고 있는데. 그쵸?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앞서 내려진 처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해두어야 돼요. 행정심판을 했다라면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고요. 행정소송을 했다면은 법원에다가 또 똑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결정으로 나중에 그 집행을 정지한다. 언제까지 정지한다. 뭐 행정심판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앞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집행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뭐 서면 사과가 있다라면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겠죠. 또 봉사가 있다면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인용률이 꽤 높았어요. 서면으로 뭐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넣으면 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어느 정도의 다툴 점만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집행정지 악용하는 사례가 참 많았죠. 대표적으로 누구누구가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게 결국 집행정지 계속하고 아무런 그때는 제가 강제 전학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학 처분을 받지 않고 대학교까지 갔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과거처럼 뭐 몇 장의 서면으로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툴 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요즘에는 그 내려지는 인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가해자가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할 때 네. 피해자는 그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문의 주신 분도 꽤 계세요. 학교폭력 처분은 끝났는데 가해 학생 측이 또 그것을 다투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을 다투는 거죠. 학교폭력 처분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것을 낮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폭력 처분이 아예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폭력 처분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 이건 학교폭력 처분이 맞다 또는 뭐 어떤 처분이 나왔을 때 이 사안에 비해서 이 처분이 너무 수위가 낮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행정심판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상대방 학생 측, 다툼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학생 측은 어떻게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몇 가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통지가 가요. 누구누가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청구서와 함께 상대방 학생에게 이렇게 통지서가 같이 가는 거죠. 그거를 딱 받자마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두 사람에게 다투고 있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참가해서 내 의견을 게시할 권리를 줘 라는 게 행정심판 참가 청구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참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인정이 돼요.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해 학생 측이라면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가해 학생이 참가를 했다라면은 일단은 본인이 유리한 거겠죠. 학교폭력 처분이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낮은 처분이 나왔거나 거기에 대해서 앞선 학폭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제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해당 처분이 낮춰지거나 학교폭력 처분이 아니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단순히 말로 할 것만은 또 아니고요. 뭐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 각종 자료들을 본인들이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당사자는 엄연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요. 앞선 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다투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부분이고 교육청은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앞선 처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이 앞선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최초 처분, 그때 있었을 때의 노력만큼은 이때에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꼭 참가 신청을 하시고 본인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네. 얼마만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 확률이 높진 않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2022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게요. 그 뒷자료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때 인용률이 아마 11.7% 정도 됩니다. 맞죠? 네. 그럼 행정소송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소송에서 그 인용이 된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4.9% 정도가 돼요. 엄청났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든 법원이든 앞선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기관이 사람도 보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관들은 똑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은 이 앞선 기관의 처분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거를 웬만하면 뒤집으려고 하지 않아요. 앞선 기관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또한 이런 측면도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뭘로 보고 판단을 해요? 서류를 보죠. 서류를 보고 뭐 법원 단계에서 뭐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앞선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때요? 당사자들이 직접 가죠.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대응, 말,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단순한 서면보다 이쪽이 더 생동감이 있지 않겠어요? 더 진실성이 느껴질 수 있겠죠. 단순히 서면으로 가해 학생이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직접 위원들이 그 학생을 보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건데 그 차이는 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인용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거 그러면은 해봤자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인용률이 0이라고 하진 않았죠. 힘든 길이긴 해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든 행정소송을 통해서든 앞서 있었던 증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좀 앞선 단계에서는 미흡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이제 보니 이렇게 있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이런 확률보다는 그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그에 대해서 다투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지나갈수록 인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시간이 또 시간대로 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다 보니까 주저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더군다나 집행정지 인용률까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 그것을 이행하는 경우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